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코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왜 웃음이 터지고 그러십니까? 오랜만이라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일어나 버린 그 주장을 했었던 곰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한계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과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혼자만 이렇게 쏙 빠지는 건가요? 전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우리 조한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풀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네.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지난주 저희가 방송을 딱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직전에 해서요. 정말 그래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좀 한계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그거 뭐죠? 파기 자파는 계엄보다 약간 확률이 높다. 라고 했고 파기 환송은 그것보다는 확률은 높다. 라고는 얘기했지만 희박하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계엄이 벌어졌던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저는 굉장히 좀 진짜 이거 우리 아침에 회의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이재명 후보 어떻게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이제 지금 방송 하고 있는 이 전에 다행히 서울고법에서 공판기를 대선 이후로 좀 연기했다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들어왔죠? 강경훈 기자? 예, 원래는 이 소식이 들어올지 모르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100만인 그 서명 그죠. 그 기록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네.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네, 문자가 뜨 오더니 네. 다시 그래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본인은 2번 준비하셨지만 네. 그래도 다행인 소식이 아닌가. 예,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제 정치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변호하고 비호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쵸. 이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이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좀 서울고법에서 네. 기일을 변경을 하게 되는 바람에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공정한 선거를 이제 선거 기회를 투표의 기회를 보장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원래 그 파기환송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5월 15일로 1회 공판이 잡혔었는데 그 대선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6월 18일로.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연휴 때 좀 강원도도 돌아다니고 강원도, 경북, 경기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이제 그때는 주말이니까 어떤 공무원들한테 어떤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맞아요. 예, 오늘 이제 평일이니까 이제 기일 변경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네네. 오전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재판부가 그거를 좀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었고요. 서울고법이 언론에 밝힌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안 믿을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조이대가 이제 주문하는 어떤 조이대의 의중과 주문과는 약간 다른 좀
판단을 내린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 대법원이 이제 그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하고 그 서울고법재판부가 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뭐 송부하고 뭐 그 기일 잡고 하는 과정 자체가 좀 이례적이었던 거거든요. 네.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다가 돌연 꼬리를 내린 건데 뭐 국장님의 표현은 사법 쿠데타가 진압됐다. 예. 네, 뭐 네. 진압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5월 1일 이제 파기환송이 나오고 난 직후에 서울고법이 바로 그날 배당을 하고,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배당을 하고, 그러니까 평일이 하루 있었던 거잖아요. 금요일. 네.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그날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날 판결 이후에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법에서 이제 7부, 형사 7부로 배당이 되고, 기일이 잡히고, 송달하겠다고 하고, 보통은 재판이 이 기일이 잡히면 판사가 이제 기일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요. 우편으로 보내면 집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못 받았다고, 집에 없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원래 등기로 가니까 네.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당사자에게 직접. 네,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없어요, 집에. 초인종을 눌러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 우체국에 그게 보관이 돼요. 그리고 연락하라고 하거든요. 아, 그쵸. 근데 연락을 안 해요. 그러면 반송이 됩니다. 아. 그럼 다시 보내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군요, 이 과정에서. 네,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도대체 이 재판 관련한 게 나오면 계속 저의 과거가 등장하는데, 저도 피고인이었으니까, 네. 저도 이제 뭐 다 그 재심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재심이란다. 2심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네. 이때 저도 당연히 맞벌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등기 왔었다고. 찾아가라고 해요. 근데 우체국은 퇴근 후에 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체국에 가서 찾아야 돼요. 주말에도 안 하고. 네. 그럼 반송이 되고 또 오거든요. 그 본인이 확인해야지 받는 거죠. 네, 집에서 그러니까 있어야지. 제가 사람이 있어야 우체국에 되니까. 가야, 그러니까 제가 못 받았으면 네. 우체국에 가야, 이게 대신 받을 수도 없어요. 네. 당사자만 무조건. 당사자가 주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반복이 않네. 되고, 이게 그러면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 이제 집행관 촉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찾아가지고 전해주세요라는 거를 법원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직접 전달해주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하거든요. 한 뭐 아무리 빨라봐야 2, 3주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우편을 못 받는 상황일 수 있으니 가서 받아 전달해 주세요. 집행관 촉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당하진 않았고 그 변호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받아야 된다고 재판을 빨리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받았죠. 저는 우체국 가서 찾았습니다. 그 저기 조퇴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그럴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 하루를 휴가를 낼 수는 없으니까 좀 일찍 퇴근해서 집 근처에 있는 모모 우체국으로 가서 보관된 걸 이제 신분증 주면 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집행관 촉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 하루 만에 해버린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직접 그걸 이제 주고 다시 백하고 이 과정을 아예 안 생략하고 했던 거죠? 직접 전달해 줘라. 이거를 이제 어차피 없을 테니까 하는 이걸.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휴일을 맞은 거예요. 네. 그리고 휴일이 연휴가 쭉 진행이 됐죠. 이 기간 안에 많은 정치적 공방들이 있었고, 그쵸. 네. 정치적 공방을 하는 와중에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하죠. 민주당이 바로 의원총회를 하고 뭐 탄핵을 하네, 대법관들을 다 탄핵해 버려야 된다. 뭐 그러면 파기환송심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 입장을 정리해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5월 5일, 6일을 경과하면서 네. 이제 입장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확실히 정리가 된 게 뭐냐면 상고심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금 선대본에는
굉장히 고참 법조계 인사 두 분이 계시죠. 한 명은 강금실. 이제 그렇죠. 강금실 네. 전 법무부 장관이 있고 한 명은 이석연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이 있습니다. 아하.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공통된 의견을 내요. 그게 헌법 116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거의 후보자는 모든 후보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의 기회가. 근데 재판 기간에 하루라도 재판 출석해버리면 하루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거기간이 21일이니까 그중에 하루라면 상당히 큰 손해인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헌법 위반이다. 물론 이제 다른 거에 대한 해설도 많이 해요. 뭐 그 대법원 판결이 어땠고 그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100만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6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본다는 건 당신들은 AI도 못하는 걸 한다는 거냐. 뭐 온갖 밈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만 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헌법 11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명확하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윤호중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제기하겠다. 모든 재판을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입장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걸 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 후반부 연휴 막바지로 가면서 헌법 116조를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딱 오늘 이제 그거 거기까지 입장이었으니까 그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만 내비친 상태였고 이것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헌법을 꺼내 들은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 요구를 묵살하게 된다면 그건 헌법 위반으로 보니까 탄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형사 7부 재판장을 탄핵해버릴 수 있는 근거가 쌓일 수 있었고 원래 제 원고에는 빌드업이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는데 빌드업도 하기 전에 이제 꼬리를 내린 거죠.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논리 그대로 했죠. 헌법 116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재판부가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결론이 아닐까. 당신 안 그럼 탄핵이야. 헌법 위반이야.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막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어쨌건 연휴 동안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100만 서명 운동 하고 뭐 장난이 아닌 이 분위기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이것은 법원 내부의 어떤 기류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법원이 어땠을까 어떨까 이런 게 왜냐하면 저 정도로 속도를 낸다는 건 단독으로 저 정도를 할 수 있을까? 고법의 형사 7부에 있는 재판장이? 그럼 그건 어떤 사인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는 한 아니 물론 분위기를 보고 알아서 했다 이렇게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저 정도로 속도를 낸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가담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거셌고 제가 볼 때 결정적인 건 100만 서명 운동이라고 봅니다. 서명 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찼고 정말요. 대법원 로그 기록을 지금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다 대고 이제 뭐 그 논리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요? 그 사법 쿠데타가 벌어진 것 같은데 조이대가 그러니까 조이대가는 파기 자판을 원했을 텐데 대법관들에 막혀서 파기환송이 된 게 아닌가 싶다. 아하. 너의 거사는 너네 후배들에 의해서 미완의 쿠데타로 끝난 거다라고 나는 본다. 추정이다 물론 추정인데 이건 미완의 사법 쿠데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116조 얘기를 해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조이대만 죽이면 된다. 후배들이여 너희들은 살아라. 이거 중단시키면 이것은 진압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같이 쓸려가진 않지 않겠냐. 조이대가 협박해서 한 일이니까 이제 그런 길을 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것은 사실은 어떤 정치 공방이나 법리 공방 이전에 굉장히 강한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맞아요. 또 하나는 그 꽤 시간이 길었어요. 5월 1일 이후에 지금이 7일이니까 네. 6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단 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재명을 날려보겠다. 네네. 자,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은 날아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후보가 안 될 수 있다니까 이걸 했는데 네가 뭔데? 이걸 한 거죠. 난 찍을 건데? 너 그럼 너가 죽어!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론의 지지율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했다.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그 서명운동이라는 직접적인 열기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논리를 짜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헌법을 제기하면서 원칙대로 민주당이 이제 대응을 한 거죠. 누구를 협박하거나 뭐 탄핵 이런 얘기 뭐 논의가 다 됐지만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지 딱 요구한 건 하나거든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재판을 중단해 달라. 너무 상식적인 요구를 하면서 이런 어떤 논리 싸움에서도 굉장히 우회에 서면서 이러면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그치, 헌법이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제 얘기인데 뭐 범죄를 많이 이게 하나의 재판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 재판에 증인으로 네. 그 나경원 의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나경원 의원에 관련된 거고 고발한 사람이 나경원이니까. 그렇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선고가 걸린 적이 있어요. 재판이 굉장히 길었단 말입니다. 2년 넘게. 저도 공직선거법이었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데 보통 저는 당선자가 아니니까요. 길게 해도 돼요. 자세히 따졌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실제로 선거여서 선거 밀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밀었어요. 증인인데도 네. 밀어준다는 거죠. 밀어주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재판에 나와야 돼서 선거운동 못하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당내 선거 때문에도 한번 밀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공직선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내 선거인데도 그러냐. 당내 선거도 선거니까 보장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원칙에 본다면 이번 건은 너무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쿠데타가 진압되고 법원은 상식으로 돌아올 상식이라는 핑계로 일단 출수를 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상식적이지라고 하면서 안심을 할 수가 없어. 조금 마음을 놓으면 또 막 쿠데타 또 진압을 하면,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진압을 할 때마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거세게 분노해 주시고 몸으로 그냥 탱크 막아서고 막 서명 100만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었으면 이게 절대 이 쿠데타들이 진압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러면 그냥 뭐 재판이 이제 뒤로 미뤄졌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남아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아무튼 저거는 그 대통령 당선이 되면 2심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파기환 송심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헌법상 뭐 그런 논쟁이 남겠죠. 네. 근데 뭐 그건 약간 퉁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당선이 되면. 네, 왜냐면 재판 진행을도 어떻게 보면은 소출을 할 수 없다는 거는 그 소를 제기하고 그 소를 그 진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는 게 좀 해석이 좀 많은데 그 소를 진행하는 게 재판이거든요. 네.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그 파기환송심에서 검사가 다시 그 재판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쟁점을 설명하고 재판 진행하고 다시 유죄 형량을 양형을 위한 어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대법원이 이제 법관들이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소추는 재판 진행은 제외된다. 안 돼. 불소추 특권은 재판 진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뭐 규정하고 판단까지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법원이 만약에 조희대가 살아남아가지고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건 헌법 소원으로 갈 수가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재판 정지와 관련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 그래서 일단 뭐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이제 본회의에서 이것을 하겠죠. 네, 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관련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판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 재판 안 할 거면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기된 소도 역시 중단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과 관련,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 바. 네. 예.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재판도 중단한다라는 법률안이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민주당이 오늘 바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네. 것 같고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선 이후의 상황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건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해석이 헌법상의 해석이 이제 법률로 규정되잖아요. 네. 헌법의 원칙이 이게 법률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해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든 예상을 깨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쿠데타를. 예. 잔불이 남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진화를 해야죠. 잔불을 꺼야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경훈 씨도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법관들의 그렇죠. 대선 개입 뭐 그렇죠. 이 사건 그냥 정책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처벌하거나 이럴 방법이 없는 건가? 이제 오늘 민주당이 3시에 그 조희대 대법관을 그 직권남용이랑 뭐 부정선거운동 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뭐 이런 걸로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예정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대로 할 것 네. 같은데 요거는 뭐 고법이 그 재판 연기한 거랑은 또 별개라서 청문회도 한다고. 그렇죠. 청문회도 해서 그 이제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행위 앞서 1년에 벌어졌던 그 좀 졸속 진행이라든지 네. 그리고 6만 건 검토했냐 안 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좀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심판을 좀 받았어야 된다. 정치적 심판을. 고법이 무리를 계속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쫄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여론에 흔들림은 없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 쿠데타 주역들에 대한 뭐 탄핵이라든지 뭐 형사적인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아쉽다. 너무 빨리 꼬리를 내렸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지 않아서 어쩌면 오늘의 결정이 내일 정도로 미뤄지거나 이렇으면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글들이 오늘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판사들이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제 쓴 글도 많이 돌고 이러는데 김죽 부장판사. 네, 맞습니다. 이분의 주장도 주장인데 마지막 요청이 있어요. 네, 뭐 어떤 건가요?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죠? 전국 법관회의가 뭔지. 법관대표회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전국에 이제 어느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부터 돼 있는 건 아니고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박근혜 때? 네. 그 법원행정처가 막 지시 내리고 막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랑 재판 거래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정례화됩니다. 근데 그 전에 법관 대표 회의는 연원으로 올라가면 그
사법 파동이라는 게 계속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 법관들이,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제 사법 개혁 혹은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들이 있었어요. 몇 차례. 대략 한 6, 7차례 정도라고 지금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거든요. 첫 네. 번째가 박정희 때. 네, 박정희 때 이제 판사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한번 이제 하르르 뭐야, 저건 뭐야? 뭐 이런 걸 한 적이 강하게 이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가. 이런 걸 한 적이 있고 굉장히 강력했을 때가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고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정말 집단적인 성명서들이 막 등장하고 이제 이제 노태우 정부의 그 사법 이게 독재 정권에서 계속 되니까 네. 각 정권마다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성명서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막 연서명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사퇴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사퇴시켰던 건 노태우 정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법관 대표 회의가 정리된 거는 4차 사법 파동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박근혜? 아니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권과의 긴장 관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이 정권이 막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항의, 그거에 대한 저항 뭐 이러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요구를 했다면 이 4차 사법 파동이라고 불리는 참여정부 시절의 법관들의 행동은 사법부 내부 개혁이었습니다. 지금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양승태 때랑 비슷하거든요. 뭐 노태우 때 이제 그 이전 시대의 사법 파동의 주역 중에 한 명이 강금실이에요. 아하. 판사였잖아요. 그 연서명을 주도했던 뭐 이 최근에 일련의 상황에 대한 소장 판사들의 입장 이런 글을 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에 동참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강금실 판사였고 그 뭐 이락 스타덤에 오르는 길목에 서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이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것들이 막 보물처럼 터져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딱 맞물린 게 뭐냐면 대법관 임기가 3명이 끝나요.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거의 서열순으로 줄 서서 대법관이 이렇게 돼서 나가는 거예요. 줄을 잘 서면 법원 내부에서 줄을 잘 서면 그 줄 타서 쭉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끝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때 최초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원들까지 모여서 대법관을 추천하자는 것도 아닌 자문회의가 열려요. 자문만 구하자? 예, 대법원에서 이거를 추천하는 건데 자문하자. 근데 자문회의는 열렸는데 그냥 그제대로 서열대로 그냥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자문위원 누가 들어갔냐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하고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하는 짓이냐 이러고 나와버려요. 네. 3명 딱 올라오니까 뭐하는 짓이냐 나오고 이제 그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해버리죠. 그러니까 장난치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법원 내부에서 159명의 판사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연서명을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법원 내에 개혁 요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대법원장에 제출을 하게 되고 이때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개혁 요구가 있었는데 뭐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개혁 요구 어쨌든 받아들여지면서 첫 여성 헌법재판관 전효숙 재판관이 이때 임명이 됩니다. 전효숙 재판관은 굉장히 헌법재판관은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내린 사람이에요. 이후에 찾아보면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첫 여성 대법관이 임명됩니다. 그게 김영란입니다. 아. 첫
이 사법파동, 그러니까 이 집단 행동을 통한 법원 내 개혁의 두 결과물이 전효숙 헌법재판관과 김영란 대법관이었던 지금 거죠. 살짝 곰곰이 듣고 있는 것 같아. 역사 공부를.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의는 정례화되지는 않았었고 2009년에 왜 촛불 집회에 대해서 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메일을 보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촛불 집회에 대해서 뭐 신속하게 뭐 어떻게 판결을 해라라는 걸 일선 판사들에게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드러나면서 이전에 대법관이 됐을 때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신영철 대법관을 날려야 한다는 요구들이 이제 하면서 전국에서 단독 판사회의가 막 열려요. 네. 맞아. 그때 이제 이 4차 사법파동에 이제 그 2, 3, 4차 사법파동에 늘 등장하는 판사가 있었는데 이제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대법관이 됐죠. 이 사람은 이제 이게 5차 사법파동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신영철 대법관이 결국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될 뻔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임기를 마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물결이 나온 거죠. 법원 내에 양승태 사법농단이 터지면서 판사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면서 이거는 양승태 뿐만 아니라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정례화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대법원 내규가 바뀌면서 이게 정례화됐어요. 근데 이게 4월하고 11월인가 12월인가에 정례화돼 있는데 임시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거죠. 아하.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논의될 게 뭐냐면 이게 주로 어디에 요구하게 되냐면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법관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열린다면 가능성은 하나죠. 조희대가 그만둬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상을 요구한다. 왜냐면 로그 기록 그러니까 판사들이 볼 때는 아니 대법관들이 기록도 안 본다는 게 솔직히 우리가 암암리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국민들 앞에 그냥 다 까발려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하기는 조희대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보였고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해버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찾으려면 첫 번째 조희대를 날려야 되는 겁니다. 법원 내에서 그게 돼야 다시 신뢰를 얻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할 건 했고, 자, 너희들이 판사들이 내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지금 보여야 될 때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되찾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글들이 아마 저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용기 있는 판사들이 지금 글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내부 넷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쓴 거예요. 다 써와서. 아마 컨트롤 CV 해가지고 올려야지 탁 좀 올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고 연휴가 끝나기만 기다려서 그렇죠. 그래서 이 법관 대표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 사법 쿠데타를 완전 진압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이제 그것까지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또 국회에 굳이 얘를 날려주세요 할 필요 없이 저는 판사들이 나서서 조희대 조희대 사임. 근데 조희대만 날리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다른 대법관들도 사실 두 분 말고는 다 거기 대법관들은 그런 게 있죠. 우리 협박당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땐 우두머리를 날리는 겁니다. 우두머리를 그걸로만 될까요? 날리고 어차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네. 좋은 대법원장을 다시 모시면 될 것 같고 헌법재판소장이 아니 저는 근데 그것도 되게 그런 게 그러니까 오늘 그 공지됐다는 그 우리 경 기자가 공유한 거기에 2번을 보면은 법원 내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냐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이렇게 이 문구를 마치 그 후렴구처럼 매번 붙이는 후렴구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이건 이번 거에 대한 자기 변론을 한 거죠. 외압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아닙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변명이 그 앞에 고법이 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그렇죠. 사실은 저 같은 국민은 더 빡이 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등장해야 될 건
심려를 끼쳐 죄송하오나 혹은 뭐 오해를 사 뭐 이런 내용이 와야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그건 우리는 판사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심리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에요. 거예요. 그건 쓸 수 없어요. 그런 말을 죄송하다 이런 말을. 네. 써야 된다고 봐요. 이런 사건에서는. 만약 이를테면 이거랑 그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근데 이건 법원 내부에서 어떤 자정의 움직임 이런 노력이랑 연관시켜 보면 또 하나는 경우 씨가 얘기했던 이건 좀 아쉽게 종료가 됐다. 왜냐 발본 세곤을 해야 되는데 더 가서 여기에 동조자들도 다 끌어다가 처단하고 처단은 아닌가 처벌하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고법에서 대법이 그런 짓을 하고 그걸 받은 고법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해온 게 분명히 자기가 있는데 맞아. 그거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진 공정한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한 거야? 아니, 15일 날 잡겠다고 한 거는 그전에는 헌법이 없었냐고요. 111조인가 116조가 왜 없었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난 공판을 할 거야 라고 한 행위 자체가 이미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선거 중에 후보자의 기회를 박탈한 거니까. 그러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 방금 전에 이제 국고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나는 대법원장한테 협박을 받은 거야. 라고 하던가. 너무 비굴하잖아.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판사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아직 공정해. 뭐 이런 걸 그냥 언론 공지로 뿌려버려. 상황이 이 모양인데 자기들이 헌법을 어길 거라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그걸 뒤집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충되는 거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어. 네. 나 막 우주 떠. 근데 그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나는 위험해.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헌법을 위반한 게 분명한데라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죠. 네. 헌법과 그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 규정들의 법 취지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번 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슨 법을 위반한 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법원도 법을 위반한 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라고 잘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네,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걸 판단하는 건 이제 헌법재판소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판사들은 하지 않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사법부의 권위가 더 추락해버려요. 네. 근데 차라리 2번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분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 여론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역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내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 자세를 견제해 왔다라고 표현한 게 굳이 이걸 넣은 게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발본색원을 해야 될 사람은 조희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무슨 엄청난 카르텔을 형성해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심리적 카르텔은 존재하겠으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보면은 그 내란하고 똑같아요. 윤석열하고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시가 내려가고 이 지시에 따라서 몇 명이 움직이고 요 정도일 거거든요. 그 아마 털면 한 50, 60명 나올 텐데 그 중에 어디까지 죄를 물을 거냐라는 문제고 지금의 넘어야 될 산은 뭐냐면 이 수괴, 이 사법 쿠데타라고 불리는 혹은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이 책임자가 누구고 이걸 누가 주도했는지를 밝혀야죠.
그것은 아마 고발이 이루어지면 밝힐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법원 내부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사법부 내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사들이 지금부터 움직여줘야 되고 이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뭔가 사이다가 팍 터지면 좋겠지만 그건 굉장히 역풍이 불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법 위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형사 7부가 그래서 피고인이 요청을 했고 피고인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일리가 있으니까. 그 기일을 왜 그렇게 잡았냐? 기일을 그냥 그렇게 잡은 거예요. 짜증나. 그런 거라서. 이해는 되는데 수긍이 안 돼.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전략을 결정해야 되는 민주당 그런 관계자야, 의원이야.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판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을 받는 내가 쟤를 법조로 보내.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쓰라 그래. 아니 이 와중에 이런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뿌려서 그러는 거야? 이런 그 기자의 입장에서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 사람들. 반드시 경제 관련 이슈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겠어.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경제 쪽 하실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수적이지. 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 안 돼. 자기 정보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화가 나. 그죠. 이런 말을 지금 써?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 처벌이 필요해. 안 돼. 다 달려. 아니, 처단하신다고. 저 통화 내역 다 줘야 하고, 씨. 통화 내역? 과연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릴 건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고, 판사들이, 이제 됐어. 이렇게 접으면, 네.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신영철 때 잘 못했고, 양승태 사법농단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시 기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조의대부터 날리고 시작해야 된다. 그 날리는 게 어쨌든 지금은 대법원 안에서,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법관들이 날리는 걸 우선으로. 우선이 아니라 병행돼야겠지, 병행. 판사 100명이 모여가지고 대법원장 사퇴하세요 그러면 사퇴 안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내에서 아무런 존중을 못 받는 거거든요. 뭐가 됐든 그냥 빨리 보냈으면 좋. 누가 됐든 빨리 보내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사퇴를 하고 내부 적용이 잘 돼서 하고 고발된 거는 그렇죠. 수사를 하고 그렇죠. 깔끔하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이 고법 요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도 회의를 쫙 해갖고 잘 찾아내가지고 죄가 있다면 물어야지. 그 곰곰이님 그래야 됩니다. 양심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위법을 해야 되는데 그만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가 등장했죠. 중요한 개혁 과제가 등장을 했고 그게 뭐냐면 그 대법관을 늘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요구가 많았어요. 대법관을 지금의 2배 정도로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이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 기록을. 네. 그 누구는 이제 족보 본 거냐 그러면 책을 안 보고 족보 보고 했다는 거냐. 족보는 봤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 실제로 4,000건 정도 처리한다잖아요.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재판도 뒤로 밀리고 상고 기각이 너무 많아요.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게 분명해 보이니까 그냥 상고 기각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으로 이제 이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들, 상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이것을 법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들도 너무 과중한 업무잖아요. 그러면 늘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왜 안 늘리는 거예요? 늘리면 좀 편해질 것 같지만 지금 안 늘려도 사실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되고 있잖아요. 대신에 대법관 출신이 줄죠. 유지되죠. 이걸 2배로 늘리면 대법관 출신 전관이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희소한 지위를 가지고 싶은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늘리면 발에 채이는 게 대법관 출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연봉 10억이 5억으로 깎여버리는 거죠.
아우 더 재수 없네. 정관 100명 만들어 100명. 대법관 출신 정관이라고 해서 연봉 10억으로 불려갔었는데 투표가 되면 그냥 바로 다운이 되겠죠. 대법관 출신이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보수적인 이석연 전 처장이 자기 예전부터 이 2배 정도 늘려야 된다. 25명 내외가 적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민주당은 이미 30명으로 네. 법안을 제출한 상태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번 기회에 사법부 개혁의 1차 과제인 네. 이제 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거의 굳은 자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 결과가 뭐냐면 조이대의 거사 음모, 저는 이제 쿠데타라고 부르기엔 실패한 쿠데타 가지고 뭐 어떻게 쿠데타라고 하겠냐. 정권을 찬탈해야 뭐 쿠데타가 되는 거잖아요. 이 결과 중에 하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줬고, 그것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긍정평가인가요? 그럼요. 네가 헛단 짓 하나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잠깐 잊고 있었던 그거 중요하지라는 걸 깨우쳐 준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아주 쉽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만약 이런 게 조용히 없는 상태였다면 자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막 사법부에서 반대하고 막 논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치. 이게 다 며칠 만에 다 끝났다. 그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법개혁은 뭐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이대의 긍정 영향으로 일건이 마무리가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사는 다 전자화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사가 다 전자화되지 않았고 다 전자화가 된다면 열람 기록을 요청하면 공개하는. 열람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이런 걸 요청하는 것까지 좀 나아가 보면 어떨까. 판사들 열심히 좀 일해라.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조이대가 많은 걸 열어주네. 너 힘들어 죽어요. 법관 늘려줄게. 네, 법관 아예 늘리고. 그러네요. 그럼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좀 깎자. 힘들어? 돈 더 줄게. 뭐 얼마나 든다고 그거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관 출신 정관도 늘어나요. 월급이 더 주겠네요. 그렇죠. 사실 검사와 판사는 그 관심이 진짜 많아요. 승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이유가 올라갈 때마다 전관 받는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발에 채이게 되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연봉도 떨어지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떨어지면 전관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효과도 떨어진다. 뭐 이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효과네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 저는 대법관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변호사 취직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끝내야 된다. 네. 모쪼록 뭐 조희대가 이렇게 판을 깔아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한 몸 희생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준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네요. 땡큐. 네,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우리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빠르게, 어떻게 조한문 기자, 파국으로 치닫는 국힘도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네. 너 워낙에 굳건하니까. 사실 이 동네는 좀 관심이 떨어졌죠.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거. 이건 관심이 아니라 약간 코미디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일단 재밌어. 이 사건이 이제 터진 게 어제. 네네.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권영세, 권성동을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싼 거는 이제 김문수를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려고 KTX를 타고 김문수를 만나러 갔는데 김문수는 그 얘기를 듣고 서울행을 다시 탔습니다. 기차가 걸리면서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그 추노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저는 추노 그 음악이 계속 들어.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어제 경북 경주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일단 대선 후보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쌍권이 지금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엄연한
그 국힘 대선 후보는 난데 맞아. 나를 내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 국힘 지도부가 하는 그런 그 주도하는 단일화에 내가 끼지 않고 내가 이 판을 좀 쥐어 보겠다라는 의지 이제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힘 지도부가 5월 8일, 9일 전국위원회, 10일, 11일 전당대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고 김문수는 이때 한독수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한 거고 국힘 지도부는 아니 그냥 정해놓고 한독수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독수하고 김문수가 잘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그 경선이든 단판을 지어서 한독수가 되면 그때 어쨌든 전당대회를 열어서 바꿔야 되니까 그냥 미리 소집만 해놓은 거야. 내가 지금 한독수로 정해놓은 한독수로 정해놓은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김문수 후보가 네. 그 돌이켜보면 경선할 때 한독수랑 내가 잘할 거야라는 거를 홍보 포인트로 맞아 그랬죠. 그러면서 뭐 문수 플러스 덕수가 유일한 필승 카드 뭐 김덕수 뭐 이러면서 표를 끌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고 그 김문수 후보가 결정적으로 뭔가 의심을 사게 된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지난 3일 날 전당대회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날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김문수 측을 찾아와서 7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선거 홍보물하고 용품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7일까지는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김문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지금 후보니까 내 얼굴로 선거용품을 만들면 되는데 7일까지 해놓고 만약에 한독수가 되면 한독수 얼굴로 나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럴만하네. 김문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얼굴 지킨 홍보물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아니 근데 너무 이상하죠. 근데 실컷 당내 경선하면서 막 재밌는 그림 많이 만들어 줬는데 아니 김문수 후보 당 후보로 어쨌든 국힘 후보로 당선이 되자마자 선출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후보도 그냥 당 지도부가 팽하는 거니까 아니 김문수 후보 입장이 너무 이해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쌍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서운할 쌍권은 쌍권 들어간다. 쌍권 들어간다. 쌍권은 총괄 기획자예요. 어떤 좀 이분들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아니에요. 국힘 지도부가 아니야. 범보수 진영의 총괄 기획자인 거죠. 아 이미 당을 초월했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경선은 뭐다? 이벤트.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이벤트. 그리고 이 총괄 기획자는 이미 주인공을 섭외해 놓은 상태예요. 한덕수가 그렇죠. 주연이군요. 그렇죠. 그 관상이란 영화에 보면 이정재가 중간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 영화 중간까지 이정재는 얼굴도 안 보여요. 그렇죠. 수양대군 납시오 이러고 딱 나오거든요. 그쵸, 지금 그걸 연출하고 싶었던 거야. 털 이렇게 들고. 네. 저 멀리 그 덕수대군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 이벤트 막 뭐 어쩌고 뭐 송광호가 돌아다니고 뭐 어쩌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저벅 올라오면서 이제 덕수대군으로 쫙 몰아가는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어디 조연 따위가 갑자기 나 주연인데 그러면 아니요 그 조연 끝났고 이제 주연 나와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빨리 퇴장하실게요. 네. 이거 하는 거죠 지금. 나는 사진은 안 찍어? 안 찍어요. 이분을 위한 두 번 하면 돈 드니까. 뭐 필요하면 이렇게 찍어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7일까지는 끝냅시다. 그래서 아니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거를 이제 하신 거죠. 근데 갑자기 조연이 개기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김문수 후보랑 같이 경선했던 홍준표 후보도 덩달아서 아니 그 사람도 이렇게 경선을 참여하면서 경선 비용을 냈잖아요. 맞아. 근데 경선을 이렇게 무효로 돌릴 거면 맞아. 내가 돈 낸 거 다 갖고 와라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기사 보니까 김문수 후보랑 통화해가지고 여기서 물러서면 바보라고 이제 막 힘을 막 북돋아주고 그럼요. 네. 여기서 물러서면 바보지. 아니 홍준표는 첫 번째 희생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조연으로 홍준표가 캐스팅이 됐었어. 근데 홍준표는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하고 캐스팅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캠프로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그렇구만.
근데 선거운동 딱 들어가니까 단일화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 그 뭐 알겠는데 일단 뭐 내가 후보가 돼야 뭘 하지. 근데 선거운동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김문수로가. 그러니까 자 본질적으로는 조연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자기는 주연으로 알았고 그냥 행인이 된 거죠. 엑스트라가 된 거예요. 그치. 조연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전부 다 선거운동원들이 이제 이동해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지율이 갑자기 지지했던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갑자기 김문수를 지지하기 시작하고 이건 뭐냐. 이때 이제 빡이 친 거예요. 홍준표는 진짜 상도이도 없는 당이 돼버렸구나 여기가. 이 당은 망가졌고 당은 나를 버렸다. 이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홍준표는 그냥 말장난하고 다닌 거죠. 됐다 그래라 뭐 이러고 딱 끝나자마자 그냥 던져버리고 됐다 그래라 나 간다 뭐 이걸 한 거예요. 정계를 떠나신다고. 근데 김문수한테 그 사실 얘기해 주는 거죠. 너도 당한 거야. 나도 당했고. 2억씩 내고 당. 그래서 개겨 이거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어찌됐건 간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정말 국힘이 영입을 하고 싶었으면 애초에 빨리 영입을 해서 경선부터 참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 도이긴 한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뭐 본인 부전승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경선을 그러니까 그건 한덕수 입장이고 어쨌든 뭐 쌍권은 어찌됐건 지금 뭐 총괄기획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타이틀은 국힘 지도부잖아요. 국힘 대표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실컷 막 이게 띄워놔놓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팽 하니까 당연히 그것도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찾아와가지고 너 빨리 다니라 얼른 퇴장하실 때입니다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화가 나. 저는 그게 실수였을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접을 해주고. 맞아. 그리고 적절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분들도 쫓긴 거죠. 총괄 기획자들도 쫓겼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빌드업 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실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 일단은 11일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야 만약에 한덕수가 됐을 때 기호 2번을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11일 각자 이제 대선 후보 등록한 다음에 단일화를 해버리면 그때 한덕수가 그 단일화로 돼도 2번 못 쓰는 거죠. 무소속으로 나가는 저 밑에 이제 처박혀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등록 못 해요. 등록 못 해요? 등록하면 이게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3번 없고 4번이 이준석이 되려나? 3번이 없으니까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3당은 비워두는 거예요? 없으면? 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없으면 비워둬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게 5석 이상, 원내 5석 이상은 공통기호라고 해서 그건 비워둬요. 선거 때 되면 거긴 비워두게 됩니다. 그래서 5석이 없는 정당은 그 총선 이런 거 하면 동네마다 막 번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당 예전에 한석이었잖아요. 지난 총선에. 그러니까 여기는 동네마다 다 달라요. 공통기호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슬롯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당. 그 다음 무소속이라서 권영국보다 뒤에 가요. 권영국 민주노동당이라고 아십니까? 네, 민주노동당이 다시 등장했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보다 정의당이에요. 예전 정의당. 복잡해. 아무튼 네. 그 권영국 후보보다 뒤에 있게 됩니다. 이걸 다 묻겠죠. 막 10몇 번 이렇게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 7, 8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7, 정당 후보가 몇 명이 나올지 아직 몰라서 무소속 후보. 그러니까 예전에 정몽준이면 정당 후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거든요. 뒤로 확 밀려요. 그리고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2번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확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11일이 지나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해도 이름이 김문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건 시간이 있어요. 인쇄를 안 할 수는 있어요. 아하. 인쇄가 25일. 2번이 없어요. 아하. 2번이 없는 상태로.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11일까지 버티면 자기는 땡큐네? 그렇죠. 그래서 인쇄 투표용지 인쇄하는 게 25일이니까 그 전에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자기는 뭐, 버티면, 할 근데 수도 이제 있으니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10일을 지나면 이제 버티기가 힘들죠. 그쵸. 뭐 어쨌든, 그렇죠. 단일화를 하려면, 그래도 어쨌건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해야 되는데, 11일 이후면 저기 뒤쪽에 처박히는 후보보다는 그래도 김문수가 낫지 않냐, 2번이 낫지 않냐, 할 테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 건 국민에 대한 배반? 네. 배신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 국민에 대한 배신이지? 자기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 본인에 대한. 아니, 본인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 당이. 아, 당은 그쵸. 공식적으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그렇지. 후보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 그리고 자기하고 한 약속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때만 해도 뭐 아직 확실하게 나온다, 어쩐다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아, 그렇네요. 나온다고 말도 안 했어. 그때 뭐, 아직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우리는 한덕수를 뭐 어쩌고 얘기했고, 맞아. 한덕수가 5월 1일 날 출마 선언했나요? 5월 2일 날 했나요? 1일 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아무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그때도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국민들이 자기하고 무슨 약속을 했길래 무슨 배신이고 무슨 배반이에요. 계약서 쓰셨나? 그게 아닌 상태죠. 그래서 그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원래대로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선거 안 되는 거. 이 총연출의 의도는 뭐냐면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쌍권이. 아. 네. 김문수를 잡으러 가는 이유가.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여지면서 이것이 이제 완벽한 2차, 3차 내란이 됐던 거죠. 원래라면 이렇게까지 단일화가 이렇게 좀 파국으로 치달을 일이 아니었는데. 네. 중간 하나 딱 끼어들었죠. 뭐가. 조희대. 아. 날려주겠어를 한 거예요. 자, 내가 날려주겠어. 흐름상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했는지는 몰라요. 그들이 모여서 했으면 형량이 굉장히 높을 건데, 그 거강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어쨌든 조희대가 끼어들었단 말입니다. 정황상 날려주는 거예요. 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난가? 난가? 그 전에 난가는 대통령? 이제 윤석열이 지명한 게 난가였던 거고, 지금은 대통령이 난가? 나. 이게 아른아른 거리는 겁니다. 아, 진짜. 이 사람들은 당권에 큰 관심이 없어요. 고령이세요. 대통령 5년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마늘주사 맞아가면서. 마늘주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을 막, 관심 없어, 별로. 근데, 잠깐만. 버티면 대통령인데? 잠깐만. 나 대통령 해야 되겠는데? 꿈이 크다, 꿈이 커. 이게 작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특히, 한덕수는 이 연휴 기간에 눈빛이 달랐어요. 굉장히 강렬해졌어요. 이미 막 미래의 대통령은 바로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딩도 그랬지만 눈빛이 바뀌었고 예전 같으면 그 부인에 대한 무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눈에 살기가 막 뭐 김건희라는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팍 튄 거죠. 근데 이미 만났던 그분이 칼럼도 쓰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덕수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미대사 하고 이랬을 때 이분 부부를 내가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이제 동양철학하는 분이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매경 이코노미에. 그래서 자세히 써요. 그래서 그분 인상이 좋고 관상이 좋은데 꿈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부인이 진짜다. 나도 한 수 배웠다.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그 글이 실제로 있어요. 거기서부터 튀어나온 거고, 뭐, 물론 그 주변에 출입기자들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분 출입기자들이 그 기사를 쓰진 않았잖아요. 그럼 공식화된, 어쨌든 글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니고, 토장비결 정도 본 겁니다. 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토장비결 수준입니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 그건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눈이 헷가닥 도는 상태다. 왜? 대통령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니까.
그래서 한덕수 씨가 오늘 점심 이후로 제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 자, 당신이 단일화를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없어. 지금 어찌됐건 조이대가 그렇게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지금 뭐 조금도 흔들림 없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있었던 거잖아요.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일단 날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아, 그쵸. 날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거운동 안 해요. 김문수도 별로 선거운동 안 하고 한덕수도 선거운동 안 하는 뭐 정책도 안 내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해. 뭐 쪽방촌 가서 쪽방촌에 계신 분들도 안 만나 심지어 사진만 찍고 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김문수는 조금 선거운동 하려다가 단일화 쪽 몰라 나 올라갈래 이러고 이제 올라오고 이분들의 선거운동은 원래 조이대가 해주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대선의 꿈은 대통령의 꿈은 접으셔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제 남은 것은 김문수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절실해진 사람은 쌍권이죠. 어떻게든 갈아치워야 자신의 당권을 유지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김문수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버리면 얘네 날려버린다니까요. 비대위 해산권도 있을걸요? 네, 그렇다.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예? 쌍권이 뭘 할 수 없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요. 후보한테. 그러니까 후보한테 권한이 다 있는 거잖아요.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기 때문에 비대위 해산시켜버릴 수 있다고요. 비대위를 해산하고. 그럼 지금 해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한계산을 그렇죠. 날릴 수 있죠.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당이 정말 와사삭 되는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요. 국힘이요. 진심 투척? 그렇죠. 제가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에서는 그 당에서는 한동훈이 웃고 있죠. 그러네요. 깐죽깐죽 대면서. 너무 웃겨.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처럼 얘기한 게 더 놀라운데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될 줄 근데 자기가 알았다는 건 뭐지? 자기가 후보가 됐으면. 아니요. 너무 좋다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냥 깐죽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나요? 제가 말입니다. 성대모사. 자기가 됐다고 해서 달라질 상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해서 한덕수하고 뭐 단일화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쌍권 그럴 줄 몰랐어? 그랬던 거고 사실 홍준표는 그런 얘기 한 거죠. 니네도 지금 공작 정치를 하는 건데 김문수가 그 공작 정치를 역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되냐?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이 완전히 아작이 나고 있는 거죠. 원래대로면 선거가 끝나면 어찌 됐건 형식적으로라도 맞아요. 힘을 모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쌍권이 그렇죠. 잘못했어. 네. 이낙연이 왜 그 민주당에서 죽일 놈이 됐느냐. 선거운동을 안 했으니까. 한 해 만에 이러고 돌아다녔으니까. 맞아. 근데 여기는 한 해 만에 돌아다니는 게 전부 다야. 맞아요. 끝나자마자 미국 간다 그랬었잖아요. 아니 그게 뭐야. 그리고 한동훈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경선이 끝나가지고 했는데 최소한 손잡으면서 우리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 그것도 없어. 티셔츠 입고. 싼 너 말고 얘 빨리 와. 이러고 이게 저는 이게 콩가루 그 세간에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김문수에 대한 재평가 그걸 하고 있다. 뭔 재평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가 정말 결심을 하고 30여 년 전에 당파게 그렇죠. 내가 저 독재 정권의 군부 독재의 저 당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겠다는 일념을 안고 30여 년을 위장 변절을 하여 위장 변절 뭐 그랬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죠. 지금이야말로 끝까지 견결히 투쟁할 때다. 김문수 동지 뭐 이런 우스갯소리 글들이 막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정혜림 아나운서가 웃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웃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가 아마도 이렇게 모르긴 몰라도 그게 정설일 것 같아요. 그 3일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인정이 상했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세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개파의 수장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남는 건 자존심인데 연세도 있는 분한테 자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저기도 열받을 만하죠. 그렇죠. 힘들게 어쨌건 이게 내부 경선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자기가 딱 1위가 됐는데. 김문수가 바보가 아닌데 버티면 되는 걸. 맞아. 니네 똑같아도. 뭐 여시나 먹어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이 어떻게 되건 뭔 상관이냐. 왜 이 사람도 똑같이 당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당을 못 버리냐. 홍준표와 똑같은 얘기 심리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미. 아니 근데 뭐 본인이 버티는 게 꼭 당을 버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하나는 사법부의 이상한 행동, 하나는 이 당의 이상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TK 지역에서 민주당 당원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기간에 민주당 당원이세요? TK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네요. 묘한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한국의 80년 동안 지배 권력의 한 축으로 중요 축으로 아니면 그 자체였던 보수 정당의 몰락을 볼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보통 비교할 만한 게 2008년, 2007년 민주당의 참패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대선 참패로 본다면 그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재기가 어려운 수준이 그 당시에도 민주당은 재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패족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친노는 패족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재기가 어렵지 않겠냐. 근데 이거과는 약간 결이 좀 더 다른. 그러니까 권력 장체가 붕괴하고 있는 느낌이고 이게 그렇다면 나중에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좀 더 그리고 지켜보면 좀 더 확연해질 것 같은데 체제가 실제로 붕괴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권력, 그다음에 군부, 그다음에 정치 엘리트,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모피아인데 모피아 버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은 뭐 망하기 힘드니까 지금. 아이 세금 좀 조사해 보면 김건희가 실패했잖아요. 김건희 무너뜨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들이 굉장히 균열되면서 꽤 체제 자체가 붕괴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서 요거는 몇 년 동안 좀 지켜봐야겠죠. 다음 정부에서 어떤 개혁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보수 정당이 어떻게 되느냐. 네. 결국에 그러면 그들의 구심 역할을 했었던 보수 정당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이 된다면 그것은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힘내서 그 당을 아작내 주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조이대 땡큐, 김문수 파이팅. 그렇죠. 아우, 명쾌했어. 오늘 결론 너무 깔끔하네요. 1부 끝내 이제 빨리. 네, 1부 여기까지. 저희 시사콜콜 2부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론조사기관 STI의 김진실 수석연구위원님, 네, 다시 나오셨습니다. 직접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STI 김진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터지는 어질어질한 대선판에서 차분하게 민심을 읽고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약간 그 한모 씨처럼 오실 때마다 뭔가 이렇게 포부를 담은 자기소개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상당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어떻게 봐요? 결정돼 있는 상태 아니냐고요? 제가 여론에 봐도 잡히는 거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무당층, 무당층이 아니라 이제 부동층? 그 부동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대선이라는 선거에서 일반적인 뭐 지방선거나 총선보다 조금 적긴 한데 대선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대선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적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대선 판도의 변동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워낙 지금 일이 많이 터지니까 끝까지.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선거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5월 첫 번째 정당 지지도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MBS 조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MBS 조사에서, MBS 조사에서 5월 1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이 파기환송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은 안 된 상황인 거죠? 네, MBS 조사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5월 1일이 있었던 그 파기환송에 대한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선과 관련한 여론은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기 대통령 적합도 문항을 보시겠습니다. MBS 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후보들을 다 넣어서 적합도를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 조사가 발표되던 시점에는 아직까지 경선이 마무리되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42%, 한덕수 13%, 한동훈 9%, 김문수 6%, 이준석 2% 이렇게 해서 한동훈 후보까지 포함된 결과로 나타났었고요. 이 조사에 한덕수 후보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이 조사에서 이제 13%를 얻었고 그 전까지 10%였던 김문수 후보가 6%로 하락하는 다른 후보들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김문수 후보에서 조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적합도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꽤 많이 빠졌네요. 네, 이 정도면 꽤 많이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층이 좀 중복되는, 겹치는 그런 면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대충 수치로 합치면 이제 19인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합쳐본다면. 그렇죠.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 조사에서 이제 그 한동훈이나 뭐 이렇게 나눠 갖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전체로 본다고 해도 뭐 한덕수가 이제 김문수보다는 더 그 지지층 내에서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긴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소개해 드렸던 이유가 지난주까지 이제 아직까지 경선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어떤 정도로 이제 그 지지층이 있는지 같이 보려면 이걸 봐야 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두 가상대결 문항만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정당별로 후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덕수문수? 어떻게 될지. 과연 뭐 그럴까? 근데 어쨌든 그 연휴를 거치면서 이제 한덕수 씨가 권력 의지를 굉장히 드러냈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는 좀 하지 않을 만한 말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내가 더 많이 얻더라 지지를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근거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근거가 없지는 않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봐야 뭐 도토리들끼리 덧없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이거 놓고 지들끼리 싸우는 게 그게 그래도 2등들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앞자리가 다르죠. 13과 6은 앞자리가 다르고 레벨이 달라. 이게 합쳐도 뭐 이 숫자가 지금 합치면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한동훈 9%는 또 이렇게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그게 오롯이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건 가상대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상대결이 어쨌든 뭐 그 이후에 한 것들이 좀 많으니까. 이번에 또 엄청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파기환송 건도 있고 해서 가상대결에 이게 좀 영향이 나타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네. 가상대결, 예. 5월 3일 이후에 있었던 조사들을 제가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그 1일에는 파기환송, 2일에는 한덕수 출마 선언, 3일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선출 등 이제 굵직한 일을 다 겪고 나서의 국민들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제가 확인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의 3자 대결. 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48%에서 50% 사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29%에서 33%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보시면 한덕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47%에서 50%,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32%에서 36% 사이로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덕수 후보가 좀 높긴 높네요. 네, 어느 정도 조금 높게 나타나는 거는 뭐 모든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높게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게 어쨌든 무응답층 혹은 무당층이 한덕수가 등장하면 조금 줄어드는 이런 것들도 약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한덕수가 오건 김문수가 오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본인들끼리 리그가 좀 중요한 거죠? 대선에서는 그냥 50은 유지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별개의 인물로 내버려두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지금. 과연 이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대선인가? 뭐 이런 느낌? 국힘 후보는 40%를 넘지를 못하겠네. 이대로 간다면은, 그죠? 40% 벽을 또 못 지킬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냥 15% 밑으로 나와가지고 돈을 다 못 받는 게. 그래야 돼. 근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30%는 받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층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아까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부에서. 그렇죠. 뭐. 20% 확.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뭐 이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 JTBC 조사 이제 그 3자 대결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그때 이제 4명 다 있었으니까 21%, 28% 사이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9%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약간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나온 조사들을 보니까 3자 대결에서 한덕수 후보는 다 이제 30% 초반대로 나타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좀 어디서 이 두 후보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비슷해 보이는데 두 후보 간에 뭔가 뭐 차이가 뭐 있을까요? 어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슷비슷한데 제가 준비한 화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집단들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네. 이제 연령대별로는 한 이제 70세 이상 정도.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 지지율.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뭐 이런 곳에서 좀 더 이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현재로서는 이제 5월 1주의 상황인 건데 이거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찌됐건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국힘의 보통 좀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김문수보다 한덕수를 더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맞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쨌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대선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싶은 거고 그렇게 선택하는 후보가 이제 한덕수 후보 쪽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 쌍권 지도부가 왜 그러는지 알긴 알겠네요. 이게 총괄 기획이었으니까요. 쌍권의 총괄 기획에 의해서 그 국민의힘 후보를 엑스트라로 만들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김문수를 그렇잖아요. 왜요? 김문수 뭐예요? 이분들 70대 이상 대구 경북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인 보수층이라면 뭐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냐면 급. 아하.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덕수 총리 막 이런 거. 그렇죠. 한 명은 총리 출신이고 한 명은 노동부 장관 출신이죠. 급이 다르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그렇죠. 네. 그게 있었구나. 그럼요. 네. 총리보다 좀 더 높은 권한대행.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살아온 궤적과 김문수가 살아온 궤적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덕수는 한국 사회의 이 초엘리트,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죠.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이어야 한다. 라는 어떤 지향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윤석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총장을 했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어쩌면 이재명과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김문수는 약간 겹치잖아요. 가난하고 뭐 좋은 학교 나와서 그렇긴 했지만 빨갱이 한번 했다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이것은 그 지지층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저는 해석은 됩니다. 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 이러나 저러나 김문수 후보가 11일까지 버티면 끝인 거 아닌가 싶은데 단일화가 지금 어떻게 안 될까 어쩔까 궁금해요. 근데 실제로 어쨌건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될까? 파급력이 진짜 있긴 있을까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단일화 관련한 조사 결과들을 이제 모아왔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사실 소개해드린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준비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는 해줘야죠, 우리가. 네네. 보수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는데, 뭐, 여론조사로 단일화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일단 전체 응답자들의 응답을 보면, 조금씩 조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는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어쨌건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MBC 조사에서는 김문수 36, 한덕수 33으로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온 조사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대체로는 다른 조사까지 다 살펴보면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항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좀 더 핵심 지지층으로 좁혀가면서 보는데요. 그러네. 모르겠다가 30을 넘어 다. 네. 그렇죠. 심지어 YTN 엠브레인 퍼블릭은 52%가 모르겠다. 될 대로 내라. 이 정도면 당을 포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체 응답자니까. 전체 응답자이기 때문에 네. 전혀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모두 응답을 한 거고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모르겠네요. 그렇죠. 한덕수가 좋아, 김문수. 뭐 저랑 모름에 찍습니다. 그랬었고 갑자기 좋아졌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까지 포함한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그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20%대고 한덕수 후보가 40% 후반대에서 50% 후반대까지 이렇기 때문에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좁혀서 보게 되면 그 차이는 2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경선 왜 한 거예요, 그러면? 당원들은 한덕수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를 왜 한 거죠? 돈 받으려고. 2억씩. 후보들한테 돈 뜯으려고? 2억씩. 너무한데. 괜찮은데? 그럼요. 선거 때 돈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홍준표가 열받잖아요. 속았다고. 그렇죠. 사기꾼들이라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그거 반환 소송 같은 거 할 수 없나? 좀 잘 좀 알려. 여기서 더 파국으로 가면 홍준표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법을 잘 아시는 너네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너네가 당이야? 뭐 이러고 난 내 돈 내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한 것. 어쨌든 1억씩 다 내고 또 2억씩을 내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준표는 2억을 냈으니까 그 돈 받아서 최성목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뭐 사야 되냐? 나 미국 왔는데. 맞아. 선배님 주식이라도 뭐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보세요. 나스닥이라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2억이면 얼마인데 그게. 그러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한덕수 김문수가 오늘 오후 6시에 만난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단판 안 짓고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11일 전까지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나요? 그 여론조사 돌리고 뭐 결과 나오는 거는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기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번호를 받아두었다. 이게 이제 가상 번호라고 부르는데요. 여론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통신사로부터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번호를 미리 받아뒀다. 준비를 다 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지도부에서는 뭐 여론조사 업체도 이제 어딘가 컨택을 해놨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사실 뭐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 이틀 안에 이제 조사 돌리고 수행 가능합니다. 밑작업을 해놨으면은 해놨다고 들었고 뭐 그렇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STI에는 의뢰가 안 된 거죠? 국힘이 저기다가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STI도 국민의힘 그 계열의 정당에서 여론조사 맞아. 의뢰를 받았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의뢰를 받으면 미리 컨택을 한 상태면 그걸 공표하나요? 안 하나요? 저희가 하기로 했다라고. 아,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시켜주지도 않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접촉하는 업체가, 이제, 예를 들면 계약이 돼 있다. 뭐 이런 상태라면, 저희가 조사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나요? 계약 관계라면 굳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딘지는 아직 모르는 거군요. 네. 네. 뭐 안다고 해서 뭐 어디 혼내러 가시게요? 약간 뭐 느낌적 느낌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누구를 좀 더 이렇게 유리하게 조금 유리한 게 아니라 어디가 좀 많이 나오는 곳이다. 그게 다 이제 약간 유리하게 좀 번호에 따라 다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달라지는 거는? 달라지는 거요. 번호는 사실 그 무작위인 건가요? 그렇죠. 번호는 통신사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비율대로 우리가 원하는 비율이 이제 회사마다 개별로 정한 비율이 아니고 다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 비율에 맞춰서 이제 받게 돼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점들이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냐, 뭐 ARS로 하냐, 전화 면접 조사로 하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수많은 것들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뭐 문항의 문구가 어떻게 되냐, 뭐 등등의 다양한 방식이 이제 결합되어서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이를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 측도 보고는 있을 테니까 전략으로 본다면 무조건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게 그렇죠. 버티는 것밖에 그래서 지금 원샷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판으로 하자. 네. 뭐 자연스럽네요. 근데 뭐 버틸 수 있을까요? 하기로 하게 된다면 여론조사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일단 버티는 게. 그렇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지지층에 국한되게 하지 않고 명태균 100% 국민형 이런 식으로 명태균 스타일로. 만약에 그렇게 그걸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좀 적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합의될 가능성이 낮죠. 흥미로운 건 이제 그 방금 오늘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 전현직 국민의힘 계열 의원 200명 넘는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결집을 하고 있는데 현직들이 아니셔가지고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극우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누가 더 극우적인가로 본다면 김문수는 자신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너무 깝깝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처맞는 사람이 이준석인데 왜 나를 계속 끌어들이냐. 이낙연은 자기도 좀 껴줘. 뭐 이러고 있고 막 열심히 만났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준석까지 들어가면 좀 달라지나요, 뭐가? 네.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까지 포함된 이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대선이 1대1 구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대결을 가정한 문항들을 보면 이거를 보고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요. 지금 또 이제 발표되었던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가 두 명만 출마하는 경우에 어느 후보랑 경쟁을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50% 내외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그 김문수 후보와 붙었을 때 52%,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나 아니면 한덕수 후보랑 맞붙었을 때 51%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MBC 조사에서도, YTN 조사에서도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랑 붙었을 때 50%, 한덕수 후보와 붙었을 때 49%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 하셨듯이 모든 후보가 다 없고 이제 약 1대1로 대결을 하더라도 그 후보가 그 단일화된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일단 5월 1주 기준으로는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덕수 후보가 어찌됐건 조금 더 높긴 하네요. 계속해서. 이게 참, 저는 지금 마음적으로 아까 일부를 지나면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를 밀어주고 싶은데, 이게 김문수 쉽지 후보를 않네요. 밀어주는 건 응원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김문수 후보는 11일까지 버텨주세요. 투쟁 의지를 북돋아서 버티셔라. 그게 뭐 유일한 방법이니까. 아무튼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거의 지금 변화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뭐 50% 조금 떨어졌다가 뭐 위로 올라갔다 이 정도인데 일단은 지금 뭐 대법원 그 파기환송 직후에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것도 영향이 지금 없는 것 같고 요 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 뭐 이 재판도 이제 미뤄지기도 했고 지금 6월로도 미뤄지기도 했고요. 뭐 변화가 이제 계속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좀 긍정해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상 대결, 3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은 이미 봤으니까 좀 더 이제 다른 문항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자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후보별로 이제 일단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후보별 지지 강도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MBC에서 조사를 하면서 4월 26일에 하고 5월 5일에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 강도는 88%에서 93%로,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의 지지 강도는 71%에서 80%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 강도는 64%에서 74%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지지 강도를 물어보는데 90%가 넘게 나왔다. 이거는 얻을 수 있는 최대치다. 100%까지는 불가능하고 조사에서는 이제 93% 정도 나왔다면 굉장히 많이 결집돼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뭐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처럼 한 80% 정도만 나와도 꽤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 약 50% 정도의 사람들이 이미 이재명을 찍기로 했는데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나는 반드시 찍고야 말겠다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지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마 그런 이유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원래 지지했던 후보들로 좁혀져 가죠. 보통 이렇게 되면 제3의 후보가 빠져가잖아요. 흔들려 간단 말이에요. 원래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될 사람 혹은 무언가의 대의 뭐 이런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이제 빠져가는 게 추세인데 이 조사에서 보면 이준석이 이제 그걸 맡고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에 들어가면 이준석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뭐 누굴 해도 어차피 안 되실 텐데 거기는.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은 다음 정국의 재산을 좀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저는 이준석이 3% 이하로 찌그러지는 게 중요하다. 또 한 축으로 본다면 사람이 이제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집니다. 자, 내란은 종식하고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분열을 하고 이준석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처박히는 것.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욕심들이 가게 되는데 이 내란 종식이 급할 때는 이게 막 그렇거든요. 이걸 지켜야 돼 이러지만 이게 확실시 되고 있어. 저들은 와사삭 무너져야 돼.
저놈은 끝나야 돼. 뭐 이런 생각까지 미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많이 보는 게 이준석 지지율입니다. 6%대에서 이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본선에 들어갔을 때 5% 밑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적절히 페이스 조절이 좀 돼줘야 그 문수든 덕수든 이제 페이스 조절이 좀 돼줘야 거기에 좀 사람들이 결집을 하면서 이준석이 좀 빠질 텐데 저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서 네, 좀 저는 흥미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추이를. 그럼 단일화를 하는 게 이준석이 더 떨어질까요? 단일화 자체보다는 그거 아닐까요? 저들이 어쨌든 표를 좀 모을 수 있는 여지, 표를 모을 수 있는 매력, 이게 보수층한테 좀 어필이 좀 돼야겠죠. 모르겠다. 그런 건 모르겠다. 그런 걸로 보면 한덕수가 되는 게 이준석이 몰락에는 더 도움이 되죠. 하지만 국민의힘의 몰락에는 김문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뭘 얻는 게 있으면 뭐 잃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중요한 건 이준석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것 자체가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유 참.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왜 나를 계속 포함시키냐. 근데 왜 포함시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네요. 왜 포함시키는 걸까요? 이준석은? 뭐라도 더 모아야, 뭐라도라면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한 명 이제 네.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 거론을 하는 거겠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여론조사 대상에는 이준석이 어쨌건 5% 이상 나오는 후보니까 당연히 이제 포함을 시키고 말씀하신 건 이제 빅텐트에 왜 빅텐트에 포함을 시키냐 이게 아니셨나요? 저는 여론조사에 왜 포함을 하냐는. 이준석은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걸 좋아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포함돼야 돼요. 저 정도 후보면 포함되는 게 맞고 저는 이제 투표 결과에서 그 여론조사 뭐 더 나와도 되는데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준석이 과연 보수 혁신과 이제 재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다들 거기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덕수 이 두수 단일화에 관심이 좀 많을 테니까 좀 봐야겠죠. 이 다음 주 정도 되면 굉장히 흥미롭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응답이 훨씬 더 높긴 한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이제 지지율 말고도 또 대선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되겠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물어보는 문항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MBC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권 교체라는 응답이 꾸준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향후에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빠지거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계속 선거는 이것을 구도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 외의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선택지를 놓고 그렇게 물어볼 때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변화 없이 4월과 5월에 유지되고 있는 점도 앞으로의 대선이 지금 이 구도 자체는 크게 변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추세는 사실 50%대가 계속 거의 유지되지 않았나요?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약간 잠깐 처진 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보다도 정권 교체 요구는 더 높은 상태로 꾸준히 유지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온 측면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전략적으로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이긴 한데 국민의힘은 아닌 상태에서 후보가 되어서 국민의힘으로 이런 약간 얍삽한 이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게 어쨌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됐다라고는 좀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명확했다면 만약에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것도 보통 연기를 좀 피우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집을 좀 불리고 그 당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들어가서 바로 선거운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그게 비등비등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더 몸집을 불리지 않고 바로 들어간 측면도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하는 거 보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이제 약간씩 기자들 사이에서 거론이 됐던 이유가 정권 교체론이 높은데 다른 후보가 나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리스크가 없는 후보가 나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재명을 고집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기자들만 했어요. 기자들 안 되겠네요. 우리 기자들.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기자들이나 평론가들 정도에서 나온 아이디어지 여론조사상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흔들리질 않았네. 네, 다른 후보가 올라오질 못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인가 어제도 뭐 방송에서 뭐 대안의 후보, 뭐 이게 이런 백업 후보 이런 얘기를 아직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그만 좀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저들이 위법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거에 말려드냐. 맞아. 이거는 상상범위 안에는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적으로만 해석한 결과거든요. 정권 교체론이 높은데 후보 워낙에 높은 상태니까 후보를 갈아치워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시간이 좀 흐르고 선거가 가까이 오면 후보로 수렴되는 것이지도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 후보로서 정권 교체가 이제 수렴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재명을 바꿔서 이낙연이 오면 이길 수 있다? 웃긴 소리죠. 이낙연이 오는 순간 이 지지율은 이낙연 뭔 박살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설령, 김민석을 백업 후보로 둔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에 위치지 굉장히 못할 거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백업 후보를 둔다는 것부터가 말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얘를 날릴 수 있어 협박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죠. 말려서 발을 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자체가. 저는 뭐 이게 기자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밌으니까 그게 뭘 하는데 재밌냐면 쓰는데 재밌어. 막 무협지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또 정치 공화정치는 그런 거 보면서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실제 전체 민심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요 정권 재창출이 이 완전히 바닥으로 처박히는 국면 내란 이후에 요 과정과 정권 교체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걸 본다면 민심은 12월 3일 이후에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 후보 지지율도 약간의 요동이 있었지만 유지되거나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12월 3일 날 대선은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상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겠지만 문법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의 정치 문법으로 본다면 대결 뭐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은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정치 현실에서도 후보 간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론조사 상으로도 후보 간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의 주요 이벤트들이 뭐냐면 대법원 난입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후보 간의 어떤 정당 간의 대결 이런 게 실종이 됐고 어떤 구체제와의 대립. 그러니까 갑자기 뭐지 그 한덕수가 그 임명 안 하고 헌재가 흔들리고 헌재에서 결정을 하니까 뭐 또 이상한 사람 임명하고 막 이런 식의 반복. 그 다음에 그 대법원의 난입 이런 식으로. 정치 자체는 거의 끝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면 갈수록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리고 여론조사 많이 안 나오죠. 그런 정책이나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이런 걸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각종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해가지고
그 수출 어떻게 하지? 그걸 그리고 일단 평소에 좀 의뢰를 하잖아요. 하셔야. 선거에 따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 선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과제에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그 이 선거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사실 이제 이런 사건들로 국민들로서는 이거 쫓아가기도 되게 정신없는 사실 정책에 대해서 무언가 생각할 겨를이 그렇죠. 없는 그런 선거지 않나. 사실 뭐 저도 오늘 재판이 미뤄져가지고 잠깐 그런 생각한 거고요. 오늘 아침 일어날 때만 해도 이걸 어떻게 날리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정권 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보통 대선에 임박할수록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뭐 지지 이런 거는 좀 통상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임박할수록. 아니 그거는 선거 판도에 따라 다르죠. 선거 판도에 따라 다르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제가 뭐 다른 자료까지 지금 검토해 본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추측성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보통 그거는 박빙 선거에서는 이거 완전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고 지금은 여론 지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올라가지만 50%대에서 거의 내려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아니야. 전 정권은 진짜 망해야 돼.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는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도 맞고 그런 걸로 본다면 사실 대선은 끝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추세가 더 강해지고 말고는 더 강해질 수도 있을 텐데 더 강해진다면 그건 아마 이제 저런 것 때문이겠죠. 구체제에 대한 어떤 염증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에 대한 여론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이거는 추세적으로 보통 그렇진 않죠. 선거 막판으로 가면 사람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구도냐, 이게 양자 구도냐, 삼자 구도냐, 뭐 이런 것들은 있죠. 심지어 사자 구도인 적도 있으니까요. 문재인 선거가 사자 구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심상정이 좀 적긴 했지만 어쨌든 구도 자체가 이제 그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결집하지만 그다음 뭐 그 선거가 이제 비등비등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거 자체로는 선거 기간 때문에 벌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래요.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좀 살펴본 것 같은데, 한 주 이렇게 어쨌건 보시면서 이번 주의 동향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5월 1주에 진짜 큰 일들이 이게 한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여론조사도 사실 이제 제가 일주일에 놓고 보면 초반에 이제 준비했을 때와 방송 직전 어제 오늘 다시 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이제 조사들도 이제 쏟아져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여론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건 이재명 후보는 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켰다, 굳건하게 지켰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제 벌써부터 김문수 후보에서 눈을 돌려서 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일 날 나와 주시겠죠? 네, 다음 주에도 우리 대선 직전까지 가장 또 바쁘게 열심히 조사를 하고 또 연구하고 저희에게 또 전해주실 텐데요. 김치실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는 요 시사콜콜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사콜콜 2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